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한 여성이 비 오는 날 만난 노숙자가 사실은 그녀의 과거와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 만남이 25년간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공개될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미술학원 강사와 노숙자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비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습관처럼 기상청 앱을 확인하는 서윤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죠. 오후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엔 더 거세질 거라는 예보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마감을 앞둔 전시회 작품을 위해 야근을 계획했던 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커피를 타던 윤희의 등 뒤에서 학원장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다음 주 전시회 준비가 생각보다 늦어져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내 실력이면 충분해. 윤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에게 미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죠.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그림은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배웅한 윤희는 창문 밖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역시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늘은 그녀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거세게 빗줄기를 내렸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로는 빗물을 피하기 역부족이었죠. 윤희의 신발은 금세 젖었고 바지 끝자락도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학원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고작 10분 거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거리가 무척이나 멀게만 느껴졌어요. 지하철역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윤희는 우산을 살짝 들어 앞을 보았고 역 입구 계단 근처에 웅크린 채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했죠.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는 노숙자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노인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몸은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이미 노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듯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윤희의 말에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감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그저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결심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119에 신고해야겠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윤희는 우산으로 노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윤희는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급차로 노인을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노인이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주야.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윤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윤주라는 이름을. 그 순간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윤주는 고아원에 오기 전 4살 무렵까지 그녀가 불리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이 노인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윤희는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윤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노인과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재빨리 노인을 진찰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가벼운 폐렴 증상이 있다고 했죠. 윤희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이 부른 윤주라는 이름과 자신의 과거가 맞물려 묘한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어요. 서류를 작성하려는데 노인의 신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수첩만이 있었죠. 간호사는 윤희에게 보호자 서명을 요청했고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 펜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간호사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윤희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윤주라는 이름을 부른 노인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부모에 대한 유일한 기억인 그것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한 윤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 시절에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사진 한 장, 작은 인형 조각, 그리고 그 목걸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목걸이였어요. 윤희는 병원에서 본 노인의 목에 걸린 것과 자신의 목걸이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분명 같은 디자인, 같은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윤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 악몽에 시달렸어요.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 불꽃,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심장 뛰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윤주야 하는 목소리가 꿈속에서도 그녀를 따라다녔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꾼 꿈으로 인해 온몸이 긴장된 상태였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병원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노인의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깨어나면 연락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윤희는 아침 수업을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가벼운 노크 후 병실 문을 열자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119에 신고했던 사람인데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을 마주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고맙네.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윤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 의자에 앉았어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태식이라고 하네. 그의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오랫동안 불러보지 않은 사람처럼요.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윤주라고요. 윤희의 말에 강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미안하네. 가끔 기억이 흐릿해져서 누구랑 헷갈렸나 보네.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윤희는 직감적으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윤희는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어요. 강태식의 눈이 순간 커졌고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그건 어디서 난 거지?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그의 반응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제 부모님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죠. 윤희의 말에 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윤희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무리하게 질문했나 봐요. 간호사가 강태식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윤희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강태식이 안정을 찾은 후 간호사는 윤희에게 오늘은 이만 면회를 마치라고 권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편히 쉬세요. 윤희가 병실을 나서려 할 때 강태식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 내 생일이 언제지? 윤희는 의아했지만 대답했습니다. 4월 18일이요. 강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윤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어요. 병원을 나온 윤희는 즉시 오랜 친구이자 탐사 기자인 조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인은 윤희가 고아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다고? 그것도 어릴 때 이름을? 혜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윤희는 목걸이 이야기와 강태식의 반응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혜인은 기자로서의 직감이 발동했는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망설이다 부탁했어요. 강태식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특히 25년 전쯤 내가 고아원에 오게 된 시기에 관련된 일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4살 때의 모습이 담긴 유일한 사진에서 그녀는 나비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강태식은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습은 전날보다 한결 나아 보였어요. 어제보다 좋아 보이시네요. 윤희의 인사에 강태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리 맑았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쉬니까 좋아졌어. 안 깨나. 윤희가 의자에 앉자 강태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네. 갑자기 내 생일을 물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왜 물어보셨는지. 강태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윤희에게 건넸어요. 이 목걸이 안쪽을 열어봤나? 윤희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가 열리는 줄도 몰랐거든요. 강태식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열자 작은 공간에 윤주 4월 18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같은 방식으로 열어보았어요. 그곳에는 태식, 사랑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식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어. 내 기억이 많이 흐릿해졌거든. 하지만 내가 본 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분명 어떤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윤희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25년 전쯤 나는 한 회사에서 일했었네. 그곳에서 어떤 여성을 만났고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윤주였어.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요? 서윤희. 윤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마치 윤희 자신이 자신의 엄마인 것처럼요. 강태식은 윤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여성이 내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작은 윤주는 강태식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윤희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그 윤주인가요? 질문이 병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식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목걸이와 생일, 그리고 내 이름.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군. 윤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 과거에 대해,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해서요. 강태식은 갑자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흐려지며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 기억이 또 흐려지기 시작하는군. 윤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강태식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며 일어섰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푹 쉬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 윤희의 폰이 울렸습니다. 혜인이었어요. 윤희야, 뭔가 찾았어. 지금 만날 수 있어? 혜인의 목소리에는 긴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즉시 혜인이 일하는 언론사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혜인은 여러 신문 기사와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앉아봐. 내가 강태식이란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25년 전 기사가 나왔어. 혜인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상그룹 비자금 의혹, 내부 고발자 증언이었어요. 신문 한쪽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식으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상그룹? 그 대기업? 윤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25년 전 한상그룹에서 대규모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이 불거졌었어. 그리고 그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가 바로 강태식이야. 윤희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강태식은 당시 한상그룹 재무팀에서 일하던 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증거를 발견하고 검찰에 제보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기사의 말미에는 내부 고발 이후 강태식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혜인은 다른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상그룹 비자금 의혹 관련 화재 사건, 여성 1명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내부 고발 직후 한상그룹 문서보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로 한 여성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혜인의 손가락이 기사 속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서윤희. 윤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식이 말한 그 여성,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화재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덮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인은 다른 자료들도 보여주었어요. 여기 사망 기록을 보면 서윤희는 당시 32살이었고 4살배기 딸이 있었다고 해. 윤희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딸은 어떻게 됐대? 윤희의 질문에 혜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기록에 없어. 하지만 이 시기가 내가 고아원에 오게 된 시기와 일치하잖아.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녀는 부모에 대한 정보 없이 살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그저 4살 무렵에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름이 윤주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 혜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상그룹 비자금 사건을 좀 더 조사해 봤는데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지금의 오지숙 이사장이야. 오지숙? 그 자선가? 윤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지숙은 현재 대형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각종 방송에 나와 소외계층 돕기 활동을 하는 유명 인사였어요. 그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더 묘한 건 한상그룹 사건 후에 그녀가 급부상했다는 거야. 한상그룹 회장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고 오지숙은 이후 그 회장의 후원으로 커리어를 쌓았대. 윤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이 모든 정보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식과 자신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여성 서윤이와 자신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혜인아, 고마워.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윤희가 말했습니다. 혜인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더 조사할게. 단서를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자신이 과연 그 서윤이의 딸인지, 그리고 강태식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이 왜 어머니와 같은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자신이 자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자신의 입소 기록을 확인하는 것. 오래된 건물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다행히 원장 선생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희야, 오랜만이구나. 어쩐 일이니? 원장 선생님은 반갑게 윤희를 맞이했습니다. 윤희는 망설임 없이 요점을 말했어요. 제 입소 기록을 보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요. 원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편한 주제가 나온 것처럼요. 갑자기 왜 그런 걸 알고 싶은 거니? 제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특히 서윤이라는 이름에 대해서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윤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따라오렴. 원장은 윤희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캐비닛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이건 공식 기록엔 없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지.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고아원에 오게 된 날짜와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입소 날짜는 25년 전 12월 18일 한상그룹 화재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너를 데려왔어. 그는 너를 맡아달라고만 하고 사라졌지. 원장의 설명에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요?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입소하기 전날 큰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화재에서 한 여성이 사망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파일에 있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내 살배기 윤주는 나비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제 어머니였나요? 원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너를 데려온 그 남자가
내 목에 걸린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하고 있었던 건 기억해. 윤희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강태식이 그녀의 아버지일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윤이라는 여성,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여성이 어머니였을 것이란 사실도요.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원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당시는 위험한 상황이었어. 그 남자가 너를 데려왔을 때 그는 누구에게도 내 존재를 알리지 말라고 했지. 내 안전을 위해서라고. 윤희는 파일을 다시 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윤주를 윤희로 이름 변경. 안전을 위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일부러 바꾼 거였군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의 요청이었어. 그리고 내 성인서도 그대로 두라고 했지. 어머니의 성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을까? 윤희는 파일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조금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록들 정말 소중해요. 윤희는 원장에게 인사를 하고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병원으로 향할 차례였어요. 강태식과 다시 대면하여 그에게 알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남은 퍼즐 조각들을 맞춰야 했습니다. 윤희는 한상그룹 화재 사건이 있었던 날의 신문 기사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에는 고아원에서 받아온 자신의 기록이, 다른 한 손에는 혜인이 찾아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강태식에게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윤희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 부모님에 대한 끝없는 궁금증, 그리고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 이제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병실 문을 두드리자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강태식 환자분이 아침부터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요.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불안 증세가 심해지셨어요. 계속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며 공포에 떠시더라고요. 지금은 안정제를 드렸습니다. 윤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태식은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손은 마치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듯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부탁드립니다. 그에게 제가 왔었다고 전해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윤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늘 확인하려 했던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윤희의 폰이 울렸습니다. 혜인이었어요. 윤희야, 큰일 났어. 빨리 내 사무실로 와. 혜인의 목소리에는 긴박감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즉시 그녀의 언론사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혜인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걸 봐. 내가 강태식의 기록을 좀 더 파보았는데 화재 사건 이후에 그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는 기록을 찾았어. 윤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화면에는 25년 전 강태식의 정신병원 입원 기록이 있었어요. 강제 입원이라고? 누구 지시로? 바로 이게 중요한 지점이야. 입원 신청서에 서명한 사람이 오지숙이었어.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지숙, 현재 자선가로 알려진 그 여성이 강태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니요.
그리고 이번 이유가 망상장애라고 되어 있어. 비자금에 대한 그의 증언을 망상으로 치부한 거지. 혜인의 설명에 윤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려 한 강태식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혜인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강태식은 약 15년간 그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 그리고 10년 전에야 퇴원했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 윤희는 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강태식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고 그곳에서의 생활과 약물 치료로 인해 기억이 흐릿해진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지숙에 대해서도 더 알아봤어. 그녀는 한상그룹 비자금 사건 직후에 급부상했어. 한상그룹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법률사무소를 열었고 이후 그 회장이 설립한 재단의 이사가 되었지. 윤희는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윤이라는 여성, 아마도 자신의 어머니였을 그 사람은 한상그룹 화재 사고로 사망했고 강태식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으며 오지숙은 그 모든 사건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하나 있어. 혜인이 말했습니다. 왜 강태식이 너를 고아원에 맡겼을까? 아직 체포되기 전이었다면 그는 너를 데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윤희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날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자신을 따라다니면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했겠지.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이제 오지숙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건 확실해 보여. 그런데 혜인이 갑자기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오지숙이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웃는 얼굴로 자신의 재단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위선적인 표정 좀 봐. 혜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도 화면 속 오지숙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하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두는데 일조한 사람이 지금은 자선가로 존경받고 있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윤희가 물었습니다. 혜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진실을 밝혀야지. 내가 탐사 기자로서 이 사건을 파헤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강태식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해. 다음 날 윤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강태식의 상태는 호전되어 있었어요. 그는 침대에 반드시 앉아 있었고 윤희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네. 갑자기 옛 기억들이 떠올라서.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억들이 혹시 오지숙과 관련된 건가요? 강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당신이 한상그룹 비자금 사건의 내부 고발자였다는 것도요. 그리고 서윤이라는 여성이 화재로 사망했다는 것도. 윤희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15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있었다는 것도요. 강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거로군. 윤희는 강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과 저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해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강태식은 윤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내 딸이야. 마침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강태식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는 내 어머니야. 그리고 내 아내였어. 윤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알게 된 진실, 그녀에게는 부모가 있었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그 가족은 잔인하게 흩어졌고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갇혔으며 그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왜 제 이름을 어머니와 같게 지으셨어요? 강태식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그녀는 화재가 일어나기 전 이미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게 부탁했지.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딸을 내 이름으로 다시 키워달라고. 윤희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어머니의 유언이었다니 그것은 너무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널 맡길 때 내 이름을 서윤이로 바꿔달라고 했지. 하지만 그들은 안전을 위해 윤주에서 윤희로만 바꾸었던 모양이구나.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희는 고아원 기록을 꺼내 강태식에게 보여주었어요. 여기 제가 고아원에 입소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제 원래 이름이 윤주였다는 것도요. 강태식은 기록을 보며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윤희의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정말 너로구나. 내 작은 윤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병실 안에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희와 강태식, 딸과 아버지의 재회는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은 기적과도 같았어요. 윤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강태식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 단순한 질문에 윤희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괜찮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미술을 좋아해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죠. 지금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윤희의 간략한 대답에 강태식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내 어머니도 그림을 좋아했어. 아마 내가 그 재능을 물려받았나 보구나. 그 말에 윤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미술 재능이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강태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내 어머니는 참 밝고 의욕 넘치는 사람이었어. 한상그룹 홍보팀에서 일했지. 우리는 회사에서 만났고 그는 자신과 서윤이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만난 날, 첫 데이트, 결혼, 그리고 윤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윤희는 마치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상그룹의 비리를 알게 되셨어요? 윤희의 질문에 강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지. 내가 재무팀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고 조금씩 파헤치다 보니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 가족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 어머니가 용기를 줬지.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윤희는 어머니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결국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화재가? 강태식의 눈에
공포의 기억이 어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검찰에 증거를 제출한 날이었어. 내 어머니는 회사에 남아 중요 서류를 가져오려 했지. 그런데 갑자기 문서 보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강태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난 즉시 회사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 내 어머니는 화염 속에 갇혀 있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날 밤 난 널 데리고 도망쳤어. 그들이 나를 찾고 있었고 너까지 위험에 처할까 두려웠거든. 그래서 고아원에 널 맡겼어. 내 안전을 위해서였어. 윤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누군가 자신을 안고 달리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난 체포됐어. 정신 이상자로 몰려 병원에 강제로 입원됐지. 오지숙과 한상그룹 회장의 계략이었어. 그의 이야기에 윤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가족을 잃고 자유를 빼앗긴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강태식은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너에 대한 생각으로 버텼어. 언젠가 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나를 살게 했지.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10년 전 내가 퇴원했을 때 난 즉시 널 찾으러 갔어.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내가 이미 성인이 되어 떠났다고 했지. 그 후로 계속 널 찾아 헤맸어. 강태식은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억이 점점 흐릿해졌고 결국 거리에서 생활하게 됐지. 그래도 늘 목걸이만은 간직했어. 그리고 내 이름을, 윤주라는 이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지. 윤희는 내내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오랫동안 그녀가 느끼지 못했던 부모의 품, 그 따뜻함이 지금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돌볼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이별, 그 긴 시간의 아픔을 위로하듯이요.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노크 소리를 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윤희는 천천히 아버지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매일 올 거예요. 강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래, 내 딸. 윤희는 병원을 나오며 폰으로 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특히 오지숙에 대한 부분을요. 혜인은 즉시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태식이 내 아버지였어?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 어머니의 유언이었던 거야. 윤희는 강태식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혜인에게 전했습니다. 오지숙이 어떻게 한상그룹 회장과 결탁해 강태식을 정신병원에 가두었는지, 그리고 화재가 사실은 우연이 아닌 계획된 것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요. 이건 정말 큰 스캔들이야. 오지숙이 지금 자선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인과 음모에 연루된 범죄자라니. 혜인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25년 전 일이라 모든 게 흐릿할 거야. 그래도 강태식의 증언이 있잖아. 그리고 정신병원 기록도 있고.
혜인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젓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병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야. 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우리에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오지숙의 과거 범죄를 밝힐 것인지, 어떻게 강태식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요. 윤희의 마음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의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었어요. 다음 날 윤희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이 퇴원하면 함께 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래된 상자들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잊고 있던 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작은 엽서였어요. 윤희는 천천히 그 엽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너는 반드시 빛날 아이야. 그게 내 소원이다.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윤희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강태식의 글씨체였어요. 오늘 아침 그가 병원에서 메모를 적을 때 본 그것과 같았습니다. 윤희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아버지는 고아원에 있는 그녀에게 꾸준히 엽서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윤희의 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서윤희 씨, 강태식 환자분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빨리 와주실 수 있을까요?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병원 복도를 달려가는 윤희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에는 불안한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의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대처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환자분의 상태가 불안정해요. 윤희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은 창백했고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면회가 가능할까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식의 옆에 앉자 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희야.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기 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체념과 결이었어요. 들어,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분명히 나아지실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식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난 오랫동안 널 찾아 헤맸어. 그리고 이제 널 만났으니 이 정도면 충분해.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태식은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내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윤희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식의 눈에는 오랫동안 간직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오지숙? 그녀는 알고 있었어. 모든 것을. 강태식은 천천히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날 화재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오지숙이 한상그룹 회장의 지시로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재를 계획했다는 것, 그리고 서윤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오지숙의 서랍에 증거가 있을 거야.
그녀의 사무실. 두 번째 서랍. 강태식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재빨리 들어왔고 윤희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윤희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지숙의 서랍에 증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녀는 즉시 혜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인아, 급한 이야기가 있어.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혜인에게 전했어요.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지숙이 내 어머니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거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증거가 오지숙의 서랍에 있다고. 혜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윤희야,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오지숙 이사장과 인터뷰가 잡혀 있거든. 자선재단 활동에 대한 탐사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언제? 내일이야. 그녀의 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이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어. 윤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지숙의 사무실, 그리고 그 서랍에 있다는 증거.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혜인아, 위험할 수도 있어. 오지숙은 25년 전 살인에 연루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도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을 거고. 혜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걱정 마. 난 이럴 때를 위해 기자가 된 거야.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내 일이지. 다음 날 혜인은 오지숙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윤희는 그날 하루 수업을 취소하고 병원에서 아버지를 지켰어요. 다행히 강태식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의사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혜인은 오지숙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선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질문들을 준비해 갔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숨겨진 과거의 범죄를 파헤칠 계획이었어요. 윤희는 초조하게 혜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인터뷰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혜인은 처음에는 오지숙의 재단 활동에 대해 질문하며 그녀의 경계심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점차 한상그룹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 법조계 활동으로 화제를 옮겼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과거 한상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25년 전 비자금 사건 당시에도요. 오지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네, 그때 한상그룹의 법무팀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된 일이죠. 혜인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내부 고발자 강태식 씨와 그의 아내 서윤희 씨에 대해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지숙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빠르게 감정을 숨겼어요. 오래된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네요. 안타깝게도 화재 사고도 있었고. 인터뷰가 끝나고 혜인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사무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지숙의 집무실로 빠르게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녀는 오지숙의 책상 두 번째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몇 개의 파일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한산 1998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혜인은 재빨리 그 파일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어요. 오지숙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그녀는 즉시 윤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윤희야, 뭔가 찾았어. 지금 병원으로 갈게. 병원에 도착한 혜인은 윤희에게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화재 계획, 강태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위조된 의료 기록,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윤희의 사망 직후 작성된 메모였습니다. 문제 해결됨. 증인 제거. 강태식 처리 완료. 이게 살인 증거야.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그 메모를 바라보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것으로 충분할까? 25년 전 일인데. 혜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없어. 그리고 이건 분명한 증거야. 오지숙은 내 어머니의 죽음을 계획했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두는데 관여했어. 윤희는 아버지의 병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식은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승리를 앞둔 사람처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윤희가 물었습니다. 혜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내가 다큐멘터리로 만들 거야. 가려졌던 진실 한상그룹과 오지숙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그날 밤 윤희는 아버지의 병실 옆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강태식은 간간히 눈을 떴고 윤희는 그에게 오지숙의 서랍에서 발견한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강태식의 눈에는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윤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도, 아버지가 겪으신 고통도 모두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강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녀는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지. 윤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알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처럼 될 거예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요. 강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내 어머니를 닮아서.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병원 로비에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혜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느라 피곤했지만 강태식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녀의 폰이 울렸습니다. 혜인이었죠. 윤희야, 내가 어제 찍은 자료들을 검토해봤어. 이건 정말 대형 스캔들이야. 오지숙은 살인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한상그룹 회장이 있었어. 윤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이걸 어떻게 공개할 거야? 우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어. 내 아버지의 인터뷰도 필요해. 그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위태로웠고 오지숙은 강력한 인맥을 가진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지숙이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혜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미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어제 내가 서랍을 열어본 것을 누군가 봤을지도 몰라.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그 말에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어요. 강태식은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습은 전날보다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좋아 보이시네요. 윤희의 인사에 강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오랜 세월의 주름을 도드라지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젊고 생기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내가 곁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윤희는 아버지 옆에 앉아 혜인과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계획, 오지숙의 범죄 증거,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해서요. 강태식은 진지하게 들었고 그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어려 있었어요. 걱정 마라. 난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찾았어. 이제 두려울 게 없다. 그의 말에 윤희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용기가 그녀에게도 힘을 주었어요. 혜인이 곧 올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녹화하고 싶대요.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건 내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쓴 일기야. 많이 흐릿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윤희는 조심스럽게 그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태식의 떨리는 글씨로 기록된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어요. 한상그룹의 비리, 서윤이의 죽음, 그리고 윤주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것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희의 목에 뜨거운 것이 걸렸습니다. 이 작은 수첩은 아버지가 15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잊지 않으려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윤희는 문득 자신의 집에 있는 오래된 엽서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간히 받았던 그 익명의 엽서들. 너는 반드시 빛날 아이야. 그게 내 소원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그것들이요. 아버지, 혹시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엽서를 보내신 적 있으세요? 강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알았니?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오래도록 궁금해했던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린 순간이었어요. 제가 몇 장 가지고 있어요. 너는 반드시 빛날 아이야라고 적힌. 강태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가 정신병원에서 잠깐씩 맑은 정신을 되찾을 때마다 보냈지. 내가 받았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윤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그 외로웠던 고아원 생활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그 엽서들이 바로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다니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저는 항상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 엽서들 덕분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강태식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내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항상 저와 함께였어요. 그 엽서들을 통해서요. 두 사람의 대화는 혜인의 도착으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혜인은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강태식 씨. 저는 윤희의 친구 조혜인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강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자세를 바로 했어요. 물론이지.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 됐으니까. 혜인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25년 전의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한상그룹의 비자금, 내부 고발, 서윤이의 죽음, 그리고 오지숙의 역할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강태식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 혜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요.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거예요.
특히 오지숙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요. 인터뷰 후 혜인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윤희는 아버지 곁에 남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강태식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 쉬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강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내 딸이라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라서 자랑스러워요. 다음 날 윤희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예전에 받았던 엽서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10장 남짓한 엽서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간간히 도착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어요. 모든 엽서에는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빛날 아이야. 그게 내 소원이다. 그 글씨체를 자세히 보니 강태식의 일기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윤희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딸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엽서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작은 나비 목걸이를 함께 두었어요. 이 소중한 물건들은 그녀의 정체성,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윤희야, 큰일 났어. 오지숙이 우리의 계획을 알아차린 것 같아. 내 사무실이 뒤집혔고 컴퓨터 파일들이 삭제됐어.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됐어? 다행히 백업해 두었어. 하지만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오지숙은 분명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야. 윤희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되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윤희 씨, 잘 오셨어요. 강태식 환자분이 퇴원을 원하고 계세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희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도 위험을 감지했을 것이고 병원보다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싶었겠죠. 병실에 들어가자 강태식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이제 여기 있는 건 안전하지 않아. 오지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윤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인에게서 연락받았어요. 오지숙이 이미 알아차린 것 같아요.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윤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충분히 안전하지 않았고 혜인의 집 역시 오지숙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그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혜인의 시골 친척 집은 어떨까요? 그곳은 외진 곳이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당장 연락해보자. 윤희는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혜인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이모가 강원도에 있는 작은 농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곳은 당분간 숨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그때까지는 오늘 하룻밤만 조심하면 돼.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새벽녘 윤희는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거리는 젖어 있었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은 오묘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죠. 혜인은 이미 차를 가지고 병원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 증거도 안전하게 보관했고 다큐멘터리 편집본도 거의 완성됐어. 혜인이 차에 탄 윤희와 강태식에게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는 뒷좌석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만의 도피로군. 그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차도 많지 않았고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강태식은 창밖에 변화하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나 봐요. 거의 다 왔어. 혜인이 말했습니다. 차는 이제 외진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푸른 산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농가에 도착했어요. 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집이었지만 따뜻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며칠간 머물면 돼. 내가 다큐멘터리를 공개하고 경찰에 증거를 제출할 때까지. 혜인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아버지를 도왔어요. 강태식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구나. 그의 말에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안전할 것이고 그들은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인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집과 공개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윤희와 강태식은 조용한 시골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25년간 놓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강태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참 밝은 사람이었지. 항상 웃음이 넘쳤고 정의감도 강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윤희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강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내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정의가 실현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삶,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오지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대.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상그룹 쪽도 큰 혼란에 빠졌어. 주가가 폭락했고 회장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있어. 강태식은 침착하게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평화로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오지숙은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교사와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였어요. 강태식과 윤희는 시골집에서 그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윤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윤희와 강태식은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은 맑았고 수많은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아버지? 윤희가 물었습니다.
강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조용한 곳이 마음에 드는구나. 도시의 번잡함보다는 이런 평화로움이 좋아.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달 후, 윤희는 서울의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작은 집을 구했고 마을 아이들을 위한 미술교실을 열었어요. 윤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요. 왜 윤주라는 이름을 붙였어? 어느 날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원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강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딸을 껴안았어요. 그래,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윤희의 미술교실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그녀는 부모를 잃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혜인은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의 후속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름 윤주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요. 이 다큐멘터리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치유와 화해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지숙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고 한상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강태식에게는 명예회복과 함께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딸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 오는 날 쓰러진 노숙자를 도운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녀의 인생의 퍼즐이 마침내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뒤에서 다가온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비가 두렵지 않아요. 그 비가 제 인생을 적신 게 아니라 저를 다시 피어나게 했으니까요. 강태식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보았어요. 그 빗방울 속에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윤희는 서윤희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강태식은 그 재단의 이사로 참여하며 아내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 어머니도 그리고 나도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봄이 오고 윤희의 작은 정원에는 나비 모양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 꽃들을 보며 목에 걸린 나비 목걸이를 만졌어요. 그 목걸이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자 부모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름 윤주, 그리고 윤희.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이름 모두 그녀의 일부였고 그 이름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비 오는 날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봄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인생의 퍼즐이 맞춰진 지금 윤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